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날이 참 선선하니 옛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기 딱 좋은 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자와 가진 것이라곤 구멍난 만건 하나뿐인 제가 버린 목숨을 건 재산 대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천만금을 가진 부자와 빈털터리 거지가 대체 무엇을 걸고 대결을 했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던 고을에는 최판서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담장 길이를 다 합치면 십리가 넘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고, 곳간에는 쌀이 썩어 문드러질 만큼 가득 찼으며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반면 저는 어땠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끼니 걱정보다 잠잘 곳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누더기 옷 한 벌에 낡은 집신 한 켤레, 그것이 제 재산의 전부였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쯧쯧 혀를 찼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바람을 벗삼고 구름을 이불 삼으니 천하가 다 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최판서의 환갑잔치가 열려온 고을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도 배가 고픈 참이라 그 집 대문 앞을 기웃거렸지요. 잔치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하인들이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몽둥이를 휘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거지가 잔칫날 재수없게 나타났다며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때 마침 대문 밖으로 나오던 최판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판서는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같은 알거지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내 놈 평생을 다 합쳐도 내 집 개 밥그릇 하나만도 못한 인생이 아니냐? 최판서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론 제가 가난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 오만함은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재산이 많다고 기고만장하시나 본데 정작 대감님이 가진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진짜 소중한 재산이 무엇인지 대결해 보시겠습니까? 제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최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호라, 이 미친 거지가 단단히 미쳤구나. 내 놈이 나와 재산 대결을 하겠다고? 좋다, 만약 내가 이기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마. 하지만 내가 지면 그 하찮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최판서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대감님. 대신 대결의 종목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 그 두 가지를 두고 누가 더 부자인지 가려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재산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증인이 되고 사흘 뒤 보름달이 뜨는 밤에 고을 광장에서 대결을 벌이기로 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최판서의 금고에는 나라를 살 만큼의 보물이 있는데 거지가 무슨 수로 이기겠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판서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결 전날 밤, 저는 산에 올라가 달빛을 받으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향기, 시원하게 흐르는 개울물 소리, 그리고 나를 보고 웃어주는 아이들의 미소.
이것들은 제 마음속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보물들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이 보물들을 볼 줄 모르는 눈먼 부자일 뿐이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대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고을 광장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 판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하인들이 수십 개의 괴짝을 메고 줄지어 들어왔지요. 괴짝이 열릴 때마다 구경꾼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부신 황금 덩어리, 영롱한 진주, 희귀한 산호초까지 그야말로 눈이 멀 지경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보아라.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재산이다. 내 놈은 무엇을 내놓겠느냐? 저는 빈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대감님, 그 금은 보화들은 정말 아름답군요. 하지만 그것들은 대감님이 죽으면 한 조각도 가져가지 못할 헛된 것들입니다. 이제 제가 가진 첫 번째 재산을 보여드리지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구멍이 뚫린 대나무 피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들바람이 숲을 지나가는 듯 했고 엄마의 자장가처럼 포근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제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리 소리가 퍼져나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끄럽게 짖어대던 개들이 조용해지고 울던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심지어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도 노래를 멈추고 제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천지를 뒤흔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 판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 피리 소리는 모든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대감님의 황금 덩어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평온을 줄 수 있습니까? 대감님의 보물은 사람들의 시기심과 탐욕을 불러일으킬 뿐이지만 제 노래는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재산입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고작 피리 소리 따위가 재산이라고? 가소롭구나. 돈만 있으면 최고의 악사를 불러 1000번 만번도 더 듣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최 판서의 황금보다 제 피리 소리에 더 감동하고 있었죠. 사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결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며 하인들을 시켜 거대한 솥을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하다는 산의 진미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사람 모두에게 배불리 먹일 만한 엄청난 양의 고기와 생선이 익어갔습니다. 이것 보아라. 나는 이 고을 사람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이 있다. 내 놈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들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겠느냐? 최 판서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솥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과연 거지가 이 먹거리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지 모두가 주목했지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배를 채우는 음식은 한 끼면 족하지만 마음을 채우는 양식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을 돌아다니며 적어 내려간 이야기책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사연, 세상의 이치,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깨달음이 담긴 책이었죠. 저는 그 책을 펼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광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고기가 익는 냄새에 정신이 팔려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가난해도 서로를 아끼는 부부의 사랑,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의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숭고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소리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고기 냄새보다 더 진한 감동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이 배를 불린다면 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지요. 최 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산의 진미보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더 열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급기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그깟 말장난이 무슨 재산이란 말이냐? 내 돈이면 세상의 모든 책을 살 수 있고 문장가들을 사서 나를 찬양하는 글을 쓰게 할 수 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돈으로 산 글은 아첨일 뿐이지만 진심으로 쓴 글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대감님이 나누어주는 저 고기는 내일이면 사라지겠지만 제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이들의 가슴 속에 평생 남을 것입니다. 대결은 점점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사또는 이제 마지막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무게를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죠. 최 판서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나는 매일 명약을 먹고 최고의 의원들에게 진찰을 받는다. 내 몸은 천금을 들여 관리한 귀한 몸이다. 반면 너 같은 거지는 내일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비루한 목숨이 아니냐? 이보다 더 큰 차이가 어디 있겠느냐? 저는 최 판서의 말을 듣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 생명의 가치는 그 몸에 들인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저는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길에서 도와주었던 아이들, 제가 아플 때 죽을 쑤어다 주었던 할머니들, 그리고 저와 함께 고난을 나누었던 수많은 친구가 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밥 한 덩이를 굶주린 아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저를 지키기 위해 성벽처럼 둘러쌌습니다. 저는 최 판서에게 물었습니다. 대감님, 대감님이 쓰러졌을 때 진심으로 눈물 흘려줄 사람이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대감님의 돈을 바라고 모여든 하인들 말고 대감님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곁에 남을 친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최 판서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화려한 보물 상자와 값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최 판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지요. 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은 보화로 둘러싸인 부자와 사람들의 사랑으로 둘러싸인 거지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명백하다. 물질의 풍요함이 권세는 줄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정한 덕망과 진심이다. 최 판서는 가졌으나 잃은 것이 많고 이 거지는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졌도다. 따라서 이 대결은 거지의 승리다. 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무등 태우고 춤을 추었습니다. 최 판서는 넋이 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대결에서 이긴 저는 약속대로 최 판서의 재산 절반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단 한 푼도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짓고 굶주린 이들을 위한 구휼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고을의 낡은 다리를 고치고 길을 닦는 데 사용했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칭송했지만 저는 예전과 다름없이 누더기 옷을 입고 피리를 불며 길을 나섰습니다.
재산이란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이지요. 저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 곳간은 비어 있지만 제 마음 속에는 고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최 판서는 그날 이후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은 재산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가끔은 저를 찾아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니 벌써 달이 중천에 떴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대결 뒤에는 숨겨진 비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토록 당당하게 목숨을 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최 판서가 왜 그렇게 쉽게 승복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제가 길에서 만난 한 노승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노승이 저에게 건넨 물건 하나가 이 대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지요. 그 물건이 무엇이었느냐고요? 그리고 그 노승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신비한 노승과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대결이 벌어지기 보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요. 저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정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삿갓을 깊게 눌러쓴 노승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빗속을 걸어오는데 옷자락 하나 젖지 않은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승은 제 앞에 멈춰 서더니 바루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배고픈 김에 허겁지겁 받아먹는 저를 보며 노승은 인자하게 웃으셨지요. 허허, 젊은이, 자네 눈 속에 천하를 담고 있구먼. 하지만 그 눈에 도끼가 서려 있으니 이를 어쩌나. 저는 깜짝 놀라 주먹밥을 삼키다 말고 노승을 쳐다봤습니다. 최 판서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했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었죠. 저는 노승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짐승 취급을 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 원통하다고 말입니다. 노승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품 안에서 헝겊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녹슨 철거울이라네. 하지만 보통 거울이 아니지. 이 거울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가진 무게를 보여준다네. 자네가 정말로 그 부자와 대결하고 싶다면 이 거울을 가져가게. 하지만 기억하게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이라면 자네는 그 대결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제가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제 진심이 꽃으로 피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거울을 소중히 품에 안고 최 판서를 찾아갔습니다. 대결 전날 밤이었지요. 저는 최 판서의 침소에 몰래 들어가 그에게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대감님, 내일 대결 전에 이 거울을 한번 보시지요. 대감님이 가진 진짜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최 판서는 코웃음을 치며 거울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내던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황금을 잔뜩 처먹고 배가 터져 죽어가는 흉측한 아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탐욕에 찌든 최 판서의 영혼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가 대결장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최 판서가 제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이 거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대결에서 승리하고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준 뒤, 저는 다시 평범한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양에서 왔다는 기묘한 선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저에게 믿기지 않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의 그 기계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네. 임금님께서 자네를 불러 이 나라의 곳간을 맡기고 싶어 하시니 지금 당장 한양으로 떠나세. 거지가 나라의 곳간을 맡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고을 사람들은 드디어 제 인생에 볕이 들었다며 잔치를 벌였고 저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음모에 휘말리게 됩니다. 최 판서의 재산을 탐내던 탐관 오리들이 제가 재산을 다 나누어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저를 역적으로 몰아넣으려 계획을 세운 것이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만난 자객들, 그리고 저를 유혹하는 수많은 금괴. 저는 그럴 때마다 노승이 주셨던 그 녹슨 거울을 꺼내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꽃은 시들지 않고 여전히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하지만 한양 도성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임금님의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옥골이었습니다. 선비라 칭했던 자는 사실 탐관오리의 수하였고 저는 임금님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유명해져도 결국 사람의 목숨은 한낱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여전히 그 낡은 피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감옥 안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절한 가락은 담장을 넘고 궁궐의 담벼락을 넘어 마침내 임금님의 침소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신비로운 피리 소리에 이끌려 야행을 나오셨고 지하 감옥에서 피리를 부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임금님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자의 눈에 어찌 저리 맑은 산천이 담겨 있단 말이냐? 저런 눈을 가진 자가 어찌 죄를 지었겠느냐?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저를 방면하라 명하셨고 저를 모함했던 무리들을 엄벌에 처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저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저에게는 이미 이 피리와 거울,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큰 재산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재물은 제 꽃을 시들게 할 뿐입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가난한 이들이 배고픔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게만 보살펴 주십시오.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을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전 재산을 나누어 주고 오두막에서 살고 있던 최 판서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맑은 눈을 가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나는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맛을 알게 되었네. 우리는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형제처럼 웃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도 잠시 고을의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동굴에서 밤마다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이 최 판서가 숨겨놓은 마지막 보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천기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저에게 거울을 주었던 그 노승이었습니다. 노승은 동굴 앞에서 갑오좌를 틀고 앉아 계셨지요. 노승은 제가 다가오자 천천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네. 이 동굴 안에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실체화되어 있네. 자네가 만약 저 안의 유혹을 견뎌낸다면 자네는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네. 하지만 실패한다면 자네는 영원히 저 황금빛 속에 갇히게 될 것이야.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어두운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굴 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길바닥은 진주로 깔려 있고 벽면은 온통 다이아몬드로 박혀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간절히 바랐던 산의 진미와 아름다운 여인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약속하는 금빛 왕관이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다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품 안에 있던 거울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거울을 꺼내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꽃이 검게 변하며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차, 이것이 바로 노승이 말한 마지막 시험이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욕망을 잠재우고 진심을 깨우는 가장 맑은 가락을 연주했지요. 그러자 화려했던 보석들이 하나둘씩 돌덩이로 변하기 시작했고 달콤한 향기는 악취로 바뀌었습니다. 동굴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황금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갓 태어난 아기 하나가 울고 있었지요. 그 아기는 바로 이 고을의 미래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조심히 품에 안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하네, 자네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증명했네. 하지만 아기를 안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새로운 사또가 군사들을 이끌고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동굴 속에 보물을 내놓으라며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 안의 아기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보물인데 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사또의 칼날이 제 목 끝에 닿는 순간 아기가 갑자기 환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빛은 고을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아기를 안고 선 저와 칼을 빼든 사또의 군사들이 대치하던 그 긴박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기는 무엇이냐? 동굴 속의 황금은 어디에 숨겼느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을 치고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죠. 그때였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동자가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작게 옹알이를 하자 그 소리는 천둥처럼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환한 빛이 사또와 군사들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그 녹슨 거울처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진실의 빛이었지요. 빛에 닿은 군사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둘렀지요. 내 황금, 내 보물, 다 내 것이다. 사또의 눈에는 아기가 보물 상자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가 아기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아기는 호련히 제 품에서 떠올라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더니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변해 구름 사이를 노닐었지요. 사또는 그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웃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만든 환영에 스스로 잡아먹힌 꼴이었지요. 용은
고울 하늘을 한 바퀴 크게 돌며 단비를 내렸습니다. 그 비는 가물었던 논밭을 적시고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자 용은 다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와 제 앞에 섰던 그 노승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노승은 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 고을의 정기가 다시 살아났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자네의 공이 크네. 노승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 구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이 땅의 수호신이었고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내려왔던 것이죠. 이 모든 소동이 끝난 뒤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 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남은 여생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말하곤 합니다. 희복에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수만 양의 황금보다 지금 자네와 마주 앉아 마시는 이 막걸리 한 잔이 100배는 더 달콤하네. 진짜 부자는 돈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자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 저 역시 예전과 다름없이 낡은 옷을 입고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저를 알거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고을의 스승이자 마음의 부자라고 불러주지요. 저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도 인사를 건네고 흐르는 시냇물과 대화를 나눕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제 친구이고 이 넓은 천지가 다 제 집이니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우리는 모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쥐어진 금전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얼마나 따뜻한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 판서와 제가 벌였던 그 목숨을 건 재산 대결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삶 속에서 치르고 있는 대결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의 풍요도 필요하겠지만 가끔은 자신의 마음 곳간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시들지 않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지 아니면 욕망이라는 아귀가 도사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느껴질 때면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진정한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진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보금자리인 저 너른 들판으로 돌아가 잠을 청해야겠네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곳간에도 오늘 밤에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행복이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내일 또다시 찬란하게 시작되겠지요. 부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고을 최고 부자와 가난한 알거지의 대결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고 마음 넉넉한 날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최 판서가 남긴 숨겨진 뒷이야기가 더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다음번에는 그들의 자식 세대들이 벌이는 또 다른 기상천외한 대결 이야기를 준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정말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